스포츠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부는 잘 지내세요? 지난주에 원래 와야 되는데 네, 안 오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잘 지내고 있죠? 네, 숨죽이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네, 자, 두 분은 작년 보고 올해 초 2년 만에 보내요? 아,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 중국 이슈 우리가 한번 짚었는데 네. 이 계속 짚어야 되네. 안 짓고 뭐, 싶은데. 그러니까 뭐 4천억 위안인가를 갖다가 시장에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푼다고 한 건데 우리 돈으로 73조요? 73조 원? 네. 하여튼 그날 크긴 커. 근데도 중국 증시는 빠졌죠. 그게 뭐 중국만 빠지냐 지금 온갖 종료들이 그 뭐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홍콩 항생도 8천 깨져서 완전히 7천대에 자리 잡았고 뭐 이게 이제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온 게 달러 패거제 계속 갈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홍콩 달러 패거제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83년 10월에 일단은 이제 그 1달러당 7.8 홍콩 달러에 페그를 하고 그 밴드는 7.75에서 7.85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게 이제 해뒀고요. 네. 아시아 외환위기 때 약간 이제 밴드 위쪽으로 좀 가기도 했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페그제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운용이 돼 왔습니다. 최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밴드 좀 7.82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뭐 페그제 폐지 가능성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하거든요. 네.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구조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간 과정에서의 변화, 뭐 비중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이걸 뭐 페그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차선은 있냐라는 질문에서 그게 더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김도원 연구원.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능성은 향후 1년 안에는 0%로 보고 다만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패그제 이외의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논란이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달러 패거제 폐지 없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니들 버틸 수 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아무리 버틸라고 해봐야 이제 외환 시장에서 자금들이 들어와서 교란을 시키기 시작하면 손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규모의 이제 계속해서 아비트리지에 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크게 변동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이제 얼마만큼 더 지속될지는 사실 전망이 좀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홍콩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구간에서 홍콩에 대한 환율이 추가적으로 계속 더 반대 방향성에서의 아비트리지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이상 높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CNH랑 비슷하게 홍콩 환율도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 이제 우리 이제 홍콩에서 이제 본토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 홍콩은 요만한 데고 본토로 가면 제가 중국 GDP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중국 GDP 6.9%라 그랬어요. 맞아요? 항상 중국을 논할 때 통계 해석에 대해서 아니면 예. 신빙성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죠. 근데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는 이제 차후 논의 같고요. 일단은 7이라는 숫자가 깨지는 거는 뭐 시간이
언제든 흐르면 빼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제가 중국 GDP에서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그 속도의 딜레마에 좀 빠진 게 아닌가. GDP 증가 감소 속도도 생각보다 좀 가파른 것 같고요. 뭐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라든지 아니면 부채 증가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전반적인 그 속도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GDP의 하락 속도도 생각보다 크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99년도 중국 GDP가 연평균 한 8% 성장했었는데 07년 14%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꽤 높은 거진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었죠. 그 이후로 지금 트렌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한 6.9%, 즉 한 정확히 8년이 지났는데 그보다 좀 더 떨어졌다라고 보면 역시 뭐 오르는 데는 좀 더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좀 더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중 연구원은 6.9%딱 보고 네. 그 일감이 어때요? 저희는 GDP를 변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어차피 상수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고 예. 201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한 6.6, 뭐 5 정도 그어 놓고 평균선을 그려보면 정말 완만하게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죠. 그리고 떨어지는 그림에 대해서 숫자의 신뢰 이런 걸 떠나서 이 성장률 둔화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가 나오는 건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직도 통화와 뭐 환율은 이따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통화와 재정을 확장을 해서 중국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룸이 없냐?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 계속해서 독이 돼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변수를 안 보고 저희가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봤던 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시장에 말씀드리는 건 중국의 GDP가 성장률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11조 달러의 GDP입니다. 미국이 2000년도 초반에 10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네. 그때 미국의 성장률 둔화를 우려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양적 규모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쳐다봤던 것들이고 중국도 이 정도 레벨대의 GDP에 오면 성장의 질이 중요하고 방향성의 전환이 중요한 것들인데 성장률 둔화가 구조조정의 방향성에서 일어나다 보니 가뜩이나 원자재가 안 좋은데 중국이 계속 이 수요의 그 공급 국가였다가 이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못하는 그림에서 세계가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3차 산업이나 뭐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GDP 증가가 나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니 사실 한 가지 방향성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6.9 자체에 대해서는 대답들을 회피하네요. 여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요? 다 예상했던 수준이라서 그날 시장 반응은 그냥 시장 주식이나 금융시장 반응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좀 그냥 뭐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죠. 예. 오히려 예상했던 수준이다. 그때 본토 시장에서는 이제 분기로 보면 6.8이었잖아요. 네. 컨센서스가 끝에 좀 올라가서 6.9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지표도 안 좋게 나오니까 본토에서는 부양책 하겠네 해서 수급이 조금 볼더라고요. 네.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성장률을. 중국 정부가 참 신의 한 수를 잘 둔다. 나도 그렇지만 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난 6.9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 그럼요. 근데 뭐 7이라 그러면 안 믿을 거고 6.5라 그러면 충격받을 거고 가장 충격 안 받을 숫자를 골라서 찍었다. 자, 뭐 성장률은 나쁜데 서비스 업종 비중이 지금 커졌다고요? 네. 어떻게 됐어요?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네. 중국이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는 이 2, 3차 산업의 GDP 레벨 때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 이쪽에서 2차 산업에 대한 구경제는 계속 수요가 둔화될 거고 뭐 7이라는 숫자 이런 걸 떠나서 중국이 적정 수준의 완만한 경기를 부양하려면 중국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신성장 산업이나 소비에 대한 부양책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경기가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중국의 구조 변화나 3차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그림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떠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이 자산을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는 중국의 성장 산업이나 뭐 소비나 3차 쪽에서는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서비스가 48에서 50으로 느는 거잖아요. 비중이. 근데 실제로 서비스 섹터가 팽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조 섹터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죠. 중국은 368로 좀 압축될 수 있는데요. 1차 산업은 3% 성장 계속하고 있고 369 아니고? 368입니다. 368? 아쉽죠. 예.
3차 산업은 지금 8% 성장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기본 7% 내외 성장보다 3차 산업은 좀 괜찮고 1, 2차는 안 좋은 거죠. 부동산 서비스업을 이끌었던 게 부동산과 금융입니다. 네. 부동산 금융이 지난 3분기까지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기를 부스팅했는데 네. 최근에 말하신 것처럼 상해 증시, 뭐 홍콩 H 전부 금융 쪽에서 말랐기 때문에 금융 쪽에 대한 기여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부동산이 이제 관건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서비스가 최근에는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요. 한 2개월 정도 뭐 PMI 지수라든지 다시 반락했고 제조업은 계속 안 좋고 뭐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 비중이 늘었고 1,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었지만 앞으로의 서비스 산업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중국이 그 국가 총부채가 정부 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직 국가 총부채가 지금 꽤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160에서 지금 260까지 늘었다 그러던데 그러면 정부 부채가 그렇게 크게 안 늘었다고 보면 기업 부채가 늘은 구조일 텐데 이게 기업들이 지금 빚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부채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국가에서 부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대신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속도와 사이즈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은 속도의 딜레마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의 연장선에서 보면 민간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측면 모두 늘어났다고 본다면 지금의 속도는 꽤 위험한 수준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섞인 얘기를 하자면 일본과 약간 비슷한 국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 GDP 대비 가계부채 아니면 민간부채가 큰데 레벨은 그 안에 자국의 소화력이 일본 한 90% 이상이지만 중국도 거진 자국의 소화력이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의 부채 그 뭐 레벨 갖고 논하기보다는 속도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수님, 그 기업 부채 늘어나는 게 혹시 그림자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180배가 늘었다, 몇 퍼센트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점상으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중국이 수요를 늘렸던 건 투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도한 수요보다 높았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오버 캐파시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다 차입으로 의한 투자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르게 늘어난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왜 근데 이게 안 터지냐라는 건데 부채가 느는 속도보다 자금 조달 코스트가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긴 해요. 작년에 한 최근 13개월 동안 중국이 6번의 금리를 내렸고 실질적으로 크레딧 금리는 120bp 넘게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에서 부채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본다면 사실 수요가 빠지면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금 조달 코스트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부채가 늘은 그림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 기업의 디폴트를 내서 구조 조정을 하려는 방향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거는 시점상으로 보면 그때의 관점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지금 부채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냐라는 건데 그 이유는 기업 부채에 대한 성장이 더딥니다. 속도는 많이 둔화되고 그게 줄지 않는 것들이죠. GDP는 7%인데 부채는 7% 이상 성장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수요가 안 따라오니까 부채를 디레버리징을 할지도 못하는 거고 기업이 안 망하니까 도대체 이런 디레버리징을 못하는 거잖아요. 한동안 안고 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중국 정부는 대우 사태와 같은 연쇄도산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캐션 마크고 그리고 이게 중국 정부가 컨트롤링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는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외화에 대한 차입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업 부채가 외환 위기로 나타날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외환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업이 이제 그 공기업이 저금리를 차입을 해서 이제 금융 부동산 시장에 고금리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그림자 금융의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맞물려 있는 부채가 왕창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어난 게 같이 문제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항상 양극화죠. 1선 도시와 2, 3선 도시의 스킴이 좀 다르고 네. 기본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최근에 보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글쎄요, 뭐 나빠졌냐라고 하면 나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킨보다는 상승세가 약간 꺾이는 모양새는 보이지만 나빠진 부분이 예전보다 조금씩 있는 거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발 그 부채 대란은 아직은 없을 것 같다. 그게 약간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모델인데요. 네. 그게 이제 재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적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거들면 네,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지금 중국이 뭘 걱정하냐면 부동산은 지금 거래량이나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경기가 네. 안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음.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부채가 다 디벨로퍼 부채입니다. 개인은 부동산 부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도국의 수준에서 부동산 모기지가 GDP의 50%를 넘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은 이 개인 단에서는 모기지 비중이 GDP의 25%, 30%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수요는 있습니다. 도시화 수준으로 보나 소득 수준으로 보면 네. 부동산 수요는 남아 있는 국가니까 최근 들어서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 금리, 벤치마크 금리를 부동산 공적금 금리라는데 이걸 더 같이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수요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실수요가 남아 있는 건 일선 도시이기 때문에 일선 도시만 나타나는 거고 올해 경제공작회에서 나온 게 뭐냐면 2, 3선 도시 재고 소진 방안이에요. 그래서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세수 혜택을 주는 것들인데 왜 하냐면 2, 3선 도시는 거래가 안 나오면 유동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네. 터지면 가지고 있던 재고가 시장에 한 번에 팡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걸 제일 걱정하는 그림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지금 순간의 지표로만 놓고 보면 2, 3선 도시 거래량도 튀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폭탄 돌려막기는 우선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네. 두 번째는 올해 부동산에서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세수 정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간다 그래도 우리는 경기에선 좋을 게 없는 게 거래는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오는데 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니 뭐 부동산 수요에 가장 민감한 게 청강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부동산 경기가 올라와도 별로 재미없겠죠. 중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이번에 4천억 위안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증시 부양책들이 있는데 경기에 대한 부양책들이 이제 증시에 대한 부양책으로 뭐 착각해서 나오는 언론 기사들도 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정부는 그리고 시장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춘절 이전의 유동성 그렇죠.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외화가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쇼티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은 거래에서 이게 터져버리면 이 외환에 대한 불안감이 실물이나 금융으로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돈을 푸는 것들이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예전처럼 지준율로 못하죠. 중국의 한먼이랑 지준을 그리면 아주 똑같이 나오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지준이 아니라 국유 4대 은행들이나 공개시장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유동성을 넣는데 이제 그 돈이 상당한 규모인데 이제 오늘 중국의 브로커한테 받은 이런 브로커 노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를 풀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을 중국 정부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동성 경색이 그럼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RP, 콜, 15금리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튀어서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라 이제 밑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해소를 해야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경기에 대한 부분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천억 위안은 4천억 위안이고 여기 초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사실 지난번 시간에 짚었던 문제인데 두 번이나 박살났잖아요. 올해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올해는 돈 막 쏟아붓는다 해도 오늘 또 폭락을 했고 근본적으로 왜 이래요? 본질적으로. 글쎄요, 뭐 지금 중국 증시 보고 있으면 약간 밑빠진 독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급락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파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속도의 딜레마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계획 경제인 중국이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메커니즘, 즉 통과 의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벽히 준비돼서 하는 개혁은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개혁을 하면 박차를 가야 되고요. 개혁은 또 신뢰고요. 이런 세 가지 메커니즘을 본다면 지금처럼 중국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뭔가 약간 자칫 주춤하거나 네. 아니면 좀 더 과하게 개혁을 시작해서 지금처럼 경기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여겼을 경우에는 투매 현상도 나타나고 글로벌 경기에서 자금 이탈도 좀 더 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 혼합돼서 연초 한 2번의 큰 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돈을 왕창 냈는데도 또 빠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볼 때는 8월달 한번 절하 이후에 계속해서 위안화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나간 자금하고 이번에 들어온 자금하고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은 수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의 중국의 공급, 유동성 공급이 그 규모 자체가 어떻게 뭐 경기를 다시 반등할 만한 투자를 다시 할 만한 이런 사이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무슨 다른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방어 수단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so what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글쎄요, 지금 중국 정부도 물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과 중국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보이는 정책이 저희가 다 아는 돈을 푸는 정책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보면 중국 정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에서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은 많이 손발이 묶인 것 같고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해서 돈을 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풀면 분명히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간 사이즈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빠진 독이지만 대역해서 돈을 좀 더 과하게 붓다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는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으로 틀어막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돈으로 틀어막았는데 계속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제 관점에도 없고 중국의 증시 부양책들을 보면 노태우 정권의 증시 부양 정책을 쏙 닮아 있어요. 똑같이 쓰고 있죠. 네, 그렇죠. 중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피느냐,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면 저는 계획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시와 외환에서는 개도국의 그 어설픔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지금 돈을 넣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건 증시 부양책이 아니라 통화안정기금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긴다라는 건 작년에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정부가 뭐 3천 넘는 조정이 있을 때 중국 정부가 손을 댔냐. 오히려 오늘 IPO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급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로 가는 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정부가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개도국의 실기를 계속 겪는 것들인데 중국이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는 의지의 정책을 폈느냐라는 질문에서 작년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신용거래 보증금 비율 2배로 높이고 수급 부족한 구간에서 IPO를 높이고 한다는 건 지금 증시를 확 끄집어 올리려는 인위적인 정책은 중국 정부 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서 작년이랑은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뒷부분에 이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증시 어떻게 보느냐. 중국이 올라오려면 어떤 증시를 하락하게 만들었던 불안감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해소됐다고 봐요. 뭐 서킷 브레이크 제도나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수급 이슈들은 해소가 됐거든요. 위안환율을 좀 길게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정부가 개입하면서 6.75가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거라고 선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6.65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구간에서 그 위로 튀는 부분에서 시장이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꼭지는 한번 찍고 내려온 그림이죠. 근데 이게 시장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뭐 유가가 중국이 유가를 뭐 그러면서 달러를 서로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 8월과 비슷한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20이랑 FOMC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에는 20이랑 FOMC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서 금리를 뭐 연장하고 그리고 뭐 20에서 통화를 더 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온 건데 이번에는 그런 폭탄받기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해종합지수가 과거 이런 폭락장이 나오는 구간에서 3천은 분명한 지지선은 있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못 보면 과거에 어땠냐. 항상 전고점에서 5%에서 7% 전저점에서 하락을 보고 난 다음에 지수가 싸다라는 인식과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결국은 회전율이나 신용이나 뭐 주식 계좌 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좀 돌아서려면 전저점이 2,85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 밑을 한번 보려는 변동성 구간의 기간 조정이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는 조금 이어질 건데 저희는 그 구간을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구간이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솔직히 레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2분기 때 짧은 기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싸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 오긴 올 텐데 네. 밸류 측면에서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지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춘절 전후로 해서 2분기에 짧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약간 매수 기회가? 1분기 말씀하시죠.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수 기회가 한번 온다. 뭐 한마디 보태려고 안 했었어요? 아니 궁금해서 시간이 된지 춘절이 지나면 시장이 안정될 거다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 이유가 그때 뭐 부양책이 나오는 건지 뭐. 그 계절적인 성수기거든요. 최근 1, 2년 동안 그런 그림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이 항상 보면 환율이 약세로 가면 수출은 좋아집니다. 뭐 그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이에요, 수출 애들은. 근데 지금 환율이 한 6%까지 뭐 전저점에서 보면 약세로 갔기 때문에 수출 조금 돌아설 거다라는 그런 로직으로 이제 춘절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서 오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그 시중 유동성 문제가 좀 춘절 지나고 나면 해소가 되니까 그런 이유는 없어요? 글쎄요, 유동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기존에- 춘절 때는 많이 필요하잖아. 전에. 이전에 많이 필요한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춘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문제가 없어지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아, 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예. 온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회가 온다. 아, 짧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짧은 기회라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좋게 안 본다. 애석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기뿐만 아니고 수급이 좌우하는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른 뷰네. 여기는 좀 탄탄하게 보는 뷰고 저기는 좀 불안하게 보는 뷰고. 자,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이 증시에 대해서 얘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여태까지 이제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위안화 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변동성은 올해 내내 클 것 같고요. 올해 네. 내내 클 것 같고 일단 연초에 시장 불안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긴 했지만 그 작년 말에 그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네. 이제 재정 적자를 더 늘리고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해주는 쪽으로 갈 거고 그런 시그널들을 작년 하반기에 계속 줘왔거든요. 달러 네. 위안화를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를 거는 같긴 한데 뭐 일부 IB들에서는 10에서 15%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중국이 지금 보면 국제화에 대한 신경, 그러니까 위안화의 그 위상 강화에 대한 신경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연초에 시장이 그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영내 스프레드를 IMF 기준 2% 안 넘게 하려고 오히려 뭐 시장 환율 더 그 고시 환율을 높인다거나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펴왔어요. 그래서 뭐 올해 만약에 위안화가 10%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뭐 중국 위안화나 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좀 적당한 수준에서 위안화 약세를 요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한 4, 5%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이 그러니까 역내 환율 기준으로 작년 말에서 6.75에서 6.82 위안 정도고요. 사실 관리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제 월간 기준으로 이제 120개월 이평선이 6.7 이 정도 그리고 그 2005년에 위안화 개혁 이후에 이제 저점에서의 38.2% 조정 레벨이 6.88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뭐 10에서 15% 오르기에 만만한 레벨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하고 영내하고 지금 그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진 상태 아니에요? 2%까지 벌어졌다가 최근에 거의 다 붙었습니다. 다시 붙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굉장히 중국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위안화 약세 용인도 용인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SDR도 편입됐고 좀 이제 그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어쨌든 가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위안화 그 역외 예금에 대해서 지준율을 적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 숏을 하려면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숏 배팅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영내랑 역외랑 똑같이 이제 하는 게 국제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내에는 지준율이 있고 역외에는 없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좀 맞춰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과도한 위안화 약세는 좀 아니고 사실 뭐 올해 연초에 물론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테스트를 받긴 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외환 보유액이나 그런 것도 봤을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좀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시장 개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기타 투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환을 오픈하고 해외 차입했던 것들 네. 이 빨리 좀 상환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오르니까 음. 하고 있고 또 이제 위안화 예금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위안화 예금 가입했던 것들을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빨리 회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국제 수지 기준으로 오차 및 누락에서 네. 그 순유출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시그널을 주니까 자금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올해 1분기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상당 부분 많이 좀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환보유액 그 감소 속도는 점차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2012년부터 보시면 12년 이후에 들어왔던 외화 차입금은 지금 다 나갔어요. 예. 국제수지 개정이 맞다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권도 외국인 비중 0.4%잖아요. 주식도 2%고 이제 예금이나 부동산인 건데 오차미 누락 계정이 사실 부동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나갔으니까 진정은 되겠다는 거죠. 더 안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정할 수 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원화 환율로 넘어가서 위안화는 절하 속도가 좀 안정됐잖아요. 그죠? 절하는 여전히 연말까지 계속 절하는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6.89 뭐 이렇게? 그 8 정도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뭐 영내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6.8 정도 보더라고. 그럼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원화는 지금도 계속 내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안 동조화됐던 원 위안이 이제 동조화가 깨진 거예요. 사실 뭐 동조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초에 네. 워낙 위안화만 보고 시장이 갔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이제 뭐 다른 유가나 뭐 증시나 그런 변수를 신경을 쓰면서 뭔가 동조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달러 원, 달러 위안 이게 그 12주 그 이동 평균 상관성인데요. 보시면 뭐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올해도 어쨌든 뭐 미국 이슈도 있겠지만은 여러모로 이제 위안화 환율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최근에 원화율이 위안화가 안정됐는데 원화가 진정이 안 되는 거는 위안화는 사실 관리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거고 원화 환율은 뭐 해외 증시 워낙 변동성 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식 자금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이제 리얼머니들의 환해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환율의 그 주요 레벨을 깰 때마다 나오는 수요들인데,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냥 그 동안에는 이제 환 오픈에 놓고 있다가 또는 네. 환해지 비율을 낮게 유지하다가 이거 보니까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네 하면서 이제 환해지 비율을 높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원 상승 요인인데 그런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좀 상승 압력과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지금 이 시장의 불안한 흐름들이 계속 된다면 달러원도 계속 변동성 확대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월 말까지 1,200원에서 1,230원 정도, 네. 예, 그 정도 레벨에서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250 정도를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특히나 중동계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네.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를 보면 글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50원으로요. 사실 근데 뭐 되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경상자도 많이 나고 있고 일단 사실 이 좀 패닉만 아니면 또 빠르게 또 진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또 낮은 레벨에서 또 올라가는 뭐 미국 금리 올리면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사우디 자금에서 저는 물론 유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지만 이미 좀 꽤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당국이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1,250원을 좀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1250까지 이렇게 빨리 가긴 힘들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 키우면서 가더라도 그냥 되돌림 할 거라고. 되돌림을 할 것 같다. 예. 지금 외국계 자금들은 많이 빠져나갔어요? 우리 증시에서? 뭐 환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오일머니가 핵심인데
근데 이게 오일머니를 발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국가별로 이 저희가 발라내는 것들인데 이 오일머니가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돼 있는 금액은 오일머니로 안 발라내지거든요. 근데 저희 하우스에서 아마 전망에는 1.5조 원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난 건 아닌데 말씀하셨던 건 상당 부분이 나간 것도 분명해요. 근데 그게 많이 남지는 않아. 네. 그동안 뭐 줄기차게 팔아댔던 게 다 오일머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내 증시 하락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더 빠질 룸이 있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냥 지동안 한 10여 년 동안 지켜왔던 PBR 할배를 깨버린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수 있는 룸이 있냐라고 있겠죠. 근데 이 정도의 변동성과 수급으로 놓고 본다면 예. 네, 변동성에 대한 그 꼭지는 이제 크게 돌아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겠죠. 시간이다. 그 김도원 연구원, 내가 최근에 어떤 그 꽤 옛날에 유명했던 그 개인 큰손, 아주 유명했던 자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1600 얘기하더라고. 가능한 얘기예요? 1600, 1500 이렇게 얘기하던데. 코스피 지수 말씀하신 거죠? 네, 1600. 전 한율인 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일이라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요. 지금 김도원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지금도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이 나쁘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지금 중국하고 완전히 타이인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중국이 꼭 나빠지면 우리도 나빠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 코스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중국이랑 같이 주저앉는 거 아니냐라고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정부가 원하는 바람대로 코스피에 빠른 체제 개선이 있다면 좀 더 룸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의 룸이. 근데 지금과 똑같이 우리 주식, 우리 증시, 우리 경제를 이끌어지는 드라이브 자체가 수출 쪽에서 즉 대외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원동력을 찾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중국 경기 둔화라는 시나리오를 깔고 들어가면 좋을 게 별로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이 더 높다고 보고요. 뭐 안 좋은 얘기 여러 가지 간단하게 좀 몇 개 네. 해드릴까요? 예, 해보세요. 준비를 좀 했으니까. 네. 일단은 달러 위안 전망하고 달러 원 전망하고 우리 네. 증시 전망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향후 6개월 뒤에 전망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전망을 했을 때 향후 6개월 동안에 그들 세 변수들 간의 콜리레이션이 워낙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위안화 환율 전망에 있어서 뭐 유로하고도 할 수 있고 달러하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달러하고만 하겠습니다. 뭐 펀더멘탈도 있고 금리 내외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수급적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중국이 한 20년 전에 일본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그 달러인 환율과 지금 현재 달러 위안화 환율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했었고요. 그때 가파르게 엔화가 강세로 갔죠. 그렇죠. 정확히 10년 뒤에 95년에 보면 역플라자 합의가 있습니다. 일본이 죽겠다고 해서 미국이 좀 풀어줬던. 지금의 달러 위안 환율과 거의 추이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단기적인 전망은 좀 어렵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좀 열렸다라고 보고요. 저는 위까지 물론 변동 관리 환율제고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한다는 가정이 깔려야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7위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국내 달러원 환율도 역시 상반기는 1,300원 터치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게 보시네. 예,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결국에는 국내 증시 얘기인데요. 네. 환율이 약하다 그래서 과연 우리 증시가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해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율과 따로 놀 수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보다는 대로 빠른 체제 개선이 있다면 국내 코스피에 대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외적인 부분의 의존도가 높다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하단 지지 세력, 뭐 1,800이나 1,850포인트가 12개월 트레일링 기준으로 한배 구간인데요. 약간 그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짧은 기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도원 연구원이 마지막에 너무 겁나는 충격적인 전망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참 큰일 났다. 나지 있는 거 다 포지션 정리하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약간 좀 긍정적인 좀 낙천적인 희망적인 뷰도 있고 저렇게 조금 또 비관적인 뷰도 있고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가 이어지겠습니다.